안녕하십니까? 한선입니다.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개헌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불씨를 키우지는 못했는데요. 새 정부 들어 개헌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회 개헌 특위를 중심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한다는 일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지방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모아질 텐데요.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오늘 갑론을박에서는 개헌의 시기와 방향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제의 현실태를 점검해보고 지방 분권형 개헌의 주요 쟁점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간사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끝으로 위민연구원의 김대현 원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헌법인데요. 지금 이 시기, 30년이 지난 이 시기 우리가 왜 다시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 개헌의 이유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먼저 이인영 의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개헌의 필요성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 이것을 우리 헌법이 담아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보사회도 우리가 많이 진전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정보 기본권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도 꽤 큽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과 개발의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을 헌법 가치 측면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곧 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마 과학과 기술과 윤리의 충돌 문제를 정리할 필요도 있겠지만 더 사회적으로는 일자리의 문제와 기본소득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리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정치 혁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음으로 인해서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서 보았듯이 제왕적인 대통령의 출현 이게 가능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삼권 분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이 투표한 것과 의회에서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들이 비례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이 만성적인 정치 갈등의 그 소지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나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네. 우리가 지난 겨울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촛불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현장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해라, 언론 개혁해라, 그리고 재벌도 개혁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이 국민 주권의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 헌법 속에서 보다 더 확실하고 반듯하게 구현해라.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 이런 국민들의 그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헌법으로 다시 집대성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원 교수님, 개헌이 네. 필요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실까요? 원래 헌법은 자주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특수성에 의해서 뭐 헌법을 그 개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쟁취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헌법 개정이 잘 안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개정이 안 된 바람에 이제 개정이 되어야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적체되어 있는 거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에너지가 돼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 촛불 국면이라든지 지난 대선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이제 뭐 방아쇠가 격발이 된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정치 세력들이 이 개헌 국면을 이용해서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또는 권력 분점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여기에 점철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해 가던 한국이 이제 한계에 도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까지 이 어떤 그 기존 헌법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성장의 한계에 맞이하는 이런 국면에서 이건 돌파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헌법이라도 개정해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희망, 갈망들이 거기 있는 거라고 봐가지고 네. 요즘 뭐 양극화라든지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권 문제,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단초를 개헌 국면에서, 또 오늘 많은 이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중앙 집권 구조가 가져온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이거는 이제 지방 분권과 자치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헌법에서 여러 가지로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네. 부상한 거죠. 네. 우리 김대현 원장님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예, 뭐 개헌의 필요성이나 논의의 그 현재 이유나 필요성은 대부분 국민들도 많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정답에 가까울 정도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개헌의 그 내용적인 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가장 관심사잖아요. 네. 근데 현재 우리 국회가 권력구제 문제만을 가지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리고 여야의 의견이 가장 엇갈린 부분이잖아요. 물론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권력구제의 문제인데, 한마디로 대통령 권한이 과도하니까 그 권력을 빼서 의회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의원내각제, 그리고 대통령 권력과 의회의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눠가지 않은 이윤집중부제, 이런 권력구제 문제만 사람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국회 개헌특위에서 그 사회경제적인 문제, 기본권 강화, 이 부분들도 소위원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고 오로지 권력구제 문제만 가지고 논의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좀 멀어지는 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미 그 서유럽에서는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사회 경제적 그 권리들이, 국민들의 권리들이 헌법에 명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나 여러 나라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 사회 경제적 그 권리들이 포함됐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권력구조 문제만 계속 논의되고 권력구조 문제만 갖고 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 경제적 요인들, 이 부분들이 좀 등한시 됐고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의 내년 개헌 관련해서는 그 국민들의 실생활 문제, 그리고 사회 경제적 권리들이 좀 많이 명시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조금 더 짚어볼까요? 먼저 이민홍 교수님,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내용 어떤 거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지방 분권 개헌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될 거라고 봐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원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방 분권하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헌법이 지방 분권을 끊임없이 방해해 왔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이라 하면 곧 민주주의를 한다는 건데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막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뭐 관심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권력 분점 문제,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들의 그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그런 그 음모 혹은 흉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핵심 대응 자세, 우리들의 대응 자세라고 봐가지고, 또 이제 이거 진행하면서 헌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국가 균형 발전이다 그러면 헌법 123조에 국가 균형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국가 균형 발전 지금까지 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나 헌법 이런 것들은 거기에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걸 안 해줄 때 거기에 안 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안 해주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헌법을 다룰 때에는 그런 면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헌법을 또는 법에 없다고 해서 안 해주는 그런 것들을 돌파하는 그런 그 묘안을 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김대현 원장님 이번 개헌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좀 전에 좀 설명이 좀 제가 부족했는데요. 사회 경제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1988년 브라질 헌법 개정 당시만 해도 주 40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그리고 대출이자 12% 상한제라는, 그리고 프랑스도 제5공업 헌법의 전문에 사회 경제적 권리들이 많이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고, 두 번째로는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서 선거구제 개편이 반드시 이번에 헌법에 포함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지금이야 이제 다당제의 면모를 보이지만 기존에는 이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두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나 정치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냥 책임을 묻지를 못하고 선거 때가 되면은 국민들의 투표에 거수기 역할을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 발전이 더디고 국회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무서워할지 모르는 이러한 행태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번 개헌에서는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 돼야만이 이제 이것도 이제 정치권의 정당화의 유불리가 또 나오는데,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찬성하고 사활을 거는데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대해서 좀 미지근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가장 그 수혜자가 거대 양당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까 우리 이인영 의원님이 말씀처럼 촛불 국면에 촛불 광장이 탄생한 정부고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선거구제 개편을 자신들의 정략과 정책 실익을 떠나서 범국민적 차원에서 개혁운동의 차원에서 이것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그 87년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36.6%로 당선됐어요. 네. 국민 그 10명 중에 4명도 안 된 숫자로 대통령 당선되다 보니까 19기간 내내 발목이 잡히잖아요. 그 영향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문제점이 이제 단순 다수 대표자인데, 이러다 보니까 반대편 나머지 50%, 70%의 국민들은 그 정부 내내 반대를 하고 발목을 잡고, 이게 이제 정치 갈등으로 유발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에서 반드시 중선거구제나 아니면 다당제나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바뀌어야만이 이런 정치적 갈등이 해결이 되고, 이 정치적 갈등이 해결이 돼야만이 저희가 말씀드린 다음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완성된 것으로 평가받는 1995년을 기점으로 하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습니다. 김대현 원장님, 네네. 어떻게 지방자치제의 현주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희 헌법에는 현재 지금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좀 강조되어 있잖아요. 지방분권이라는 말은 아예 없고 지방자치라는 이제 한 서너 줄 정도 있는데, 87년에 이게 헌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실질적으로 95년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무하고 깊은 내용들이 없는데, 저는 일단 이 헌법 정신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플러스 이제 자치분권 질서가 기본적으로 되는 자치분권 공화국이 명시가 돼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충성의 원리로 가야 합니다. 지방의 권한을 마음껏 펼치되 중앙이 지방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보충성 원리로 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그 명칭부터가 사회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바뀌어야 하고, 지방정부로 바뀌면서 지방에서 살 수 있는 최대한 권한과 책임도 더 가져가는 이러한 문제가 가야 하고, 간단한 예로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시장이 청년배당 복지 문제를 가지고 성남시에서 한번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자치복지권을 하고 싶어도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두 번째 예산의 문제. 현행 8대2로 중앙정부가 지방과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도 6대4로 개정하겠다. 그리고 이제 연방제 수준의 분권령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4대6으로 가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를 했어요. 네. 예산을 안 늘려준다거나 정치적 어떤 문제 생길 때 그걸 가지고 복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치 예산권이나 자치 복지권은 반드시 와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례에 관한 부분인데, 국회 상위법이 없으면 지역에 조례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대표적이었던 게 지난 서울시에서 학교 앞에 담배 자판기 철거도 국회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그 상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례를 만들 수 없는,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 말로만 자치지 허울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은 헌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4대 권한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가야만 실현되지,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들이 지금까지는 좀 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교수님, 그 지방 그 분권 개헌에 포함돼야 할 내용까지 좀 섞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지방자치제의 현 주소 네.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지방자치 그러면은 이제 지방 그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있고,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이 있고, 또 이제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일테면 지방의회의 그 입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라는 그런 지방의회 법을 만드는 건데, 일테면 지방의회에서 뭘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중앙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제의하라고 합니다. 그게 헌법에 보장돼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제의요? 예, 다시 네, 의결하라. 네. 이렇게 네, 할 네. 수가 있고, 또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게 헌법에 그걸 보장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허울뿐인 거죠. 우리나라의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 입법이라는 조례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잘못하면 형벌을 내릴 수 있고 과태 벌금을 물릴 제재를 수 가할 있는 수, 건데, 네네. 우리나라의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만 매길 수 있고, 과태료의 상한선도 1,000만 원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 조직권도 없어요. 행정부나 지방의회가 자기 조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물론 있기는 있죠. 근데 그 권한을 통제하는 것이 대통령이 만드는 법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는 무슨 뭐 행자부 장관이 이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예를 들면 공무원도 총액 임금비 기준을 정해줘요. 이거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 현 주소가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죄형 법정주의 잘 아시죠? 또 이 조세법률주의, 뭐 납세 의무를 법률에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물론 죄형을 법률에 의거해야죠. 근데 그 법률을 어디서 만드냐? 국회에서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 또는 나중에 이제 자치법률이라는 권한을 부여해주면 더 좋겠지만, 이 자치법률에서도 죄형을 다룰 수 있고 조세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얘기할 때 뭐 지방세 얘기 차고 하는데, 이 지방세도 어떤 품목을 지방세로 할 것인지 권한 없습니다. 또 세율을 얼마나 할 것인지 권한은 없어요. 왜? 네. 헌법에서 조세 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있기는 한데 진정한 지방자치제라고 말하기엔 좀 실효성이 부족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의원님, 그렇다면 이런 지적들 뭐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지방분권형 개헌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핵심 사안들 어떤 거로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 수준이 사골세 살다가 이제 전셋방 구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정도 단계로 막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역량은 지난 촛불 전국 때 보이듯이 중앙 정부가 기능이 마비돼도 지방 정부가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인 바뀔 때마다 전셋값이 등락하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 안정적으로 전셋값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등기권을 이전하는 이런 수준으로 우리 지방자치 수준이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마 그냥 그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수준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이것을 지방정부로 더 이양하는 거, 또 인사, 재량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지방정부를 이전하는 거, 이런 정도를 우리가
하는 수준 이런 걸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부족하다고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지방 정부라는 그 개념, 표현을 우리가 먼저 쓰고 이런 과정에서 자치 입법권, 그다음에 자치 조세권, 그다음에 자치 조직권, 행정권 이런 것까지는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고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수준까지는 우리가 진전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으로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사법 권한까지도 지방 정부에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까지 가야 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간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그럴 때 통일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렇게 해서 한 8천만 명 이상이 1억에 가까운 자립 그 경제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한 500만 내지는 1000만 단위의 유럽의 강소국가 모델로 우리의 지방 정부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국가 발전의 미래 그 동력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 정부에게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거기서 미래의 어떤 그 발전 동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되기 위해서는 연방제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교수님 혹시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단계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연방제 수준의 그 얘기를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자치 입법권이라든지 자치 조직권이라든지 뭐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이 헌법의 개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치 입법권이다 그러면 조례의 법률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뭐 법률과 조례에 의하여 이렇게 규정을 구체적으로 이제 넣어줘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래야 그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이원하든지 대한민국의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만드는 자치법률이 있다. 뭐 이렇게 이게 구체적으로 진전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또 자치조직권에 대하여서도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이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지방의회의 조직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재정권이라든지 아까 또 말씀하신 사법권에 대해서도 사법권 얘기까지 가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데 한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역 주민의 안녕과 치안에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다는 이 구조하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법권에 대한 권한까지도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거나 또는 예산을 투입하거나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 만일에 그 예산 배정권이나 관심에 있어서 뒤로 밀려나게 되면 지역의 치안이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나 자치단체 또는 정치를 지망하는 분들의 충분한 그 숙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김대현 원장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그 지방 분권이라는 권력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헌법에는 그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개정할 게 없어요. 새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헌법에는 한 두세 줄 정도로 간략하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법률로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률로 위임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나머지 법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권이란 말은 권력을 나눈다는 건데 우리 이인영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대단히 좀 정답이고 퍼펙트한데 다른 의원님들 국회의 다른 소속된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느냐는 게 가장 큰 문제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분권은 권력을 나눈다는 건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자기 권력을 내려놓고 지방에 권력을 주겠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국회 논의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민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국회의원들 압박하지 않으면 힘들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헌법에 반드시 명시할 게
지방자치 4대 권한만큼은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4대 권한만큼은 반드시 우리 쟁취할 수 있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법권 문제에 넘어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그 이제 연방제 수준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그거 조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법권까지 넘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방제 수준의 3단계 지방 분권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냐? 또 지방자치제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다른데 상이한데 이 연방제 수준을 도입하는 게 현실성이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연방제 수준의 개헌. 그 사법권을 그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3단계냐?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전 그 연방제 수준의 그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을 좀 완벽한 수준의 지방 분권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사법권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지방 분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망 속에서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국회 안에서 사실 그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과연 연방제 수준으로까지 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맞는 거냐 이런 그 근본적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김 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꽤 있죠. 대략 보면 두 가지 견해입니다. 우선 하나는 한국과 같은 이런 그 지리적 그 조건 속에서 과연 그런 중앙정부의 기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자치정부의 연방으로서 이런 국가의 틀을 재구조하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방 분권을 한다 하더라도 분권을 할 것은 분권하고 여전히 중앙정부가 해야 할 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이런 그 실용적인 그 논의를 해야지 특정한 하나의 방향으로 분권이 곧 다 만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견을 제기하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그런 분들조차도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의 지방자치, 자치분권 이런 것들은 미약하다. 지금보다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수준이 더 확대되고 또 더 강화되고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연방제 수준의 개헌 얘기를 하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연방제 수준 그 전 단계 뭐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현행 헌법에서 하는 그 분권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방 분권을 해야 한다, 지방 자치를 위해서 지방 분권을 한다. 근데 왜 자꾸 개헌 얘기를 하냐? 헌법에서 그거를 막기 때문이다. 근데 헌법을 손을 대다 보면 그 안전하게 손을 댄다면 그게 연방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런 지방 분권과 자치를 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거는 이를테면은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고 할 때도 자전거를 열심히 타봐야 안 넘어지고 가죠. 언제까지 뒤에서 잡아줄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가는 거죠. 우리는 비행기가 높이 이렇게 날아가지만 처음부터 공중에서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땅에서 열심히 달리다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나치게 저 위에서부터 중앙정부가 조절을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땅에서부터 달리는 그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힘에 의해서 높이 나는 비행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네. 그 시대적 변화에 맞춰 지방 분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지방 재정 말씀하셨잖아요. 재정 네네. 충분치 않은데 그거는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호남 지역 같이 열악한 재정 지역에 어떻게 연방제를 하고 분권을 하냐는 것인데 지금 분권 제도가 잘 그렇게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 조정제도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먼저 1단계로는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수평적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단체에서 가난한 단체로 재정을 이관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부족하면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지금 지방분권형 개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우리 김대원 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헌과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또 야당 일부에서는 이 개헌을 약간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게 벌써 감지되고 있어서 이런 개헌이 제대로 될까, 또 권력구조 개편과 같은 주요 다른 이슈들에 묻혀서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질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뭐 이와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회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막론하고 이번 시기에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개헌의 내용을 둘러싸고 어떤 방향을 우리가 채택할 것인가, 이걸 둘러싼 이견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에 부분적인 타협과 절충, 조정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 과정을 슬기롭게 진행시킨다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제 대선 전까지의 우리 개헌 논의 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개헌을 둘러싼 어떤 이견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의 시대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 한 두세 달의 과정은 국민들한테 이 과정을 보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국민 참여 개헌 과정이고 또 국민이 주인되는 개헌의 과정을 만들어가고 보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올해 11월, 12월 달쯤 되면 국회에서 다시 그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모든 정치 세력들이 지혜를 내어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또 절충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될 겁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 3월경까지는 우리가 국회에서 단일한 개헌안을 만드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년 6월에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새로운 개헌안을 확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주인되는 또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의 과정이고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국민 참여적 개헌과 관련돼서는 우리 김대원 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잠시 그 전에 네. 우리 이 의원님께 이거 한 가지만 짧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돼서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그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길 것이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짧게 뭐 반대 여론도 있거든요. 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야당에서는 그 야당 중에서도 일부 야당에서는 아직 역사적인 그 결론, 매듭 이런 것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 이미 우리 국민들 속에는 그런 정략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편견을 제외하고 빼놓고 보면 5.16이 옳은지 부마 민주항쟁이 옳은지 12.12 쿠데타가 옳은지 아니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옳은지 또 내각제 장기 집권 음모가 옳았는지 60 민주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운동이 옳았는지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의 나라가 옳은 건지 아니면 촛불혁명을 통해서 표출된 국민주권의 나라가 옳은 건지 이런 것들이 뭐 명확하게 판명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의 전문은 우리 헌법의 역사 정신 그리고 지향해야 할 가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마 민주항쟁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또 60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 이런 것들은 3.1 운동이나 4.19 혁명의 정신 못지않게 반드시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실 정치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아무튼 헌법 전문에 꼭 5.18 정신이 수록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 참여적 개헌,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지방 분권 개헌을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요. 국회 개헌 투기를 중심으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부산과 광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했고 11번의 순회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칠 텐데요.
먼저 우리 김대현 원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공론화 과정에 국민 참여적 의견을 반영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행 헌법에는 그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게 대통령과 국회지 않습니까? 국회 과반수 출석에 통과를 시키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단히 그 헌법을 개정하기 어려운 경성 헌법의 하나인데요. 지금 방금 이인영 의원님도 뭐 국민 참여형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우리 헌법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3분의 2가 찬성을 해도 찬성을 하고 나서야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국민투표가 상당히 형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유권자의 50%의 투표율에 그중에 50% 찬성이거든요. 이게 25%인데 한마디로 국민 10명 중에 2~3명만 찬성하면 개헌 통과시키겠다. 이건 저는 국민들에게 투표 고수기 역할밖에 맡기지 않는다. 처음부터 개헌 논의에 그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이걸 논의할 수 있는 게 법으로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만들어진 틀 위에서 너희들은 투표를 해라. 이제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고요. 물론 이인영 의원님한테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브라질이나 일본처럼 그 국민 투표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거부할 권리를 좀 달라. 그리고 참여할 권리를 달라. 참여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에서 보면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의원들이 지극히 율사 출신들이 많아요. 법조인 출신들이 개헌을 논의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당연히 개헌하면 법조인 출신들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헌법이란 것은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분야가 다양한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법의 기술적인 기능적인 면을 담당해야지 그 내용까지 다 이게 담아가면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개헌을 이야기하고 헌법을 이야기하면은 법적인 문제, 어렵다, 이 동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죄송하지만 이틀 전에 그 부산, 울산, 경남 그 토론회에 대한 그 평들이 우리 김대현 원장님 그 국민 참여적 개헌과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많기는 하실 텐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마무리해 가야 할 시간이어서요. 이 의원님 짧게 이 공론화 과정 어떻게 국민들의 참여를 좀 더 이끌어낼 것인지를 30초 내로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우선 뭐 지금 지속하고 있는 그 지역별 순회 대토론회 이거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탁 토론회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의사가 랜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과정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심의 과정, 수기 과정, 토론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의사가 또 변경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인터넷 사이트를 개방해서 그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접속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그 SNS를 통한 개헌 논의의 과정들도 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광장의 일부를 개방해서 개헌과 관련한 국민 자유 발언을 상당히 많이 경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종 그 TV 토론 등 공중파를 통해서도 이런 토론 광장들을 만들고 일반 국민들에게 개헌과 관련한 여러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런 노력들을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맞춰야 할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 김대현 원장님께서는 마무리 발언을 할 때 아까 못다 하신 얘기 좀 살짝 덧붙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못다한 말이나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먼저 이민원 교수님부터 말씀 나눠주시죠. 네. 지방 분권형으로 개헌을 한다는 것은 지역을 살리고 또 개인을 살리는 일이라는 그런 느낌들을 강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의원님 부탁합니다. 마무리 말씀. 네, 그 개헌이 국민들께서 과연 밥을 주냐 이런 그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개헌이 우리 국민들에게 밥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개헌이 우리 지역의 발전에 어떤 그 도움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방 분권의 개헌은 그 지역의 발전에 확실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의 과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국민 주권의 개헌 과정이 되어야 되고 이 개헌 논의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개헌 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이번 개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김대현 원장님.
네, 개헌 논의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그 영역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좀 식상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헌법 개정은 정말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당사자들이 개헌의 과정이나 수기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고 마치 투표의 거수 역할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불만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목소리, 그 실질적으로 이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됐다 할 정도의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개헌이 각 정당 간의 이전 투구 그리고 각계 각 기층의 그 동상이몽으로 정치권이 끝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절속 개헌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권력구조 문제든 그 사회 경제적 문제든 자유한국당이라고 제가 지칭해서 죄송하지만은 오로지 권력구조 문제 의원 내각제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면 저희가 많은 걸 준비를 해도 마지막에 그 빅딜을 통해서 개헌을 해야 하니까 권력구조 하나만 가지고 87년처럼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스럽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다시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대한민국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헌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또 개헌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 분권이 실현될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갑론을박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